하반기에 2차례 정도 그 지담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 그 현대 정세와 연동되어 있는 정치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그 출판문화 그 인문학당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종의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저희가 그 돈으로 해서 강사비를 지불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행사니까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 중간중간에 제가 사진 좀 찍을 거예요.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그쪽에. 오늘 그 지담의 그 2학기 때부터 시작하는 그 인문학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태국 특사단 어제 갔다 온 분들이 오늘 이제 보고도 이제 궁금해하게 했고요. 사실은 그 남북미 전망이 밝아졌다, 흐려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뉴스를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 과연 이 전망이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보수 진영의 이 워낙 그 공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황광열 기자하고 그리고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대담집 담대한 여정이라는 책이 나오게 돼서 또 남북관계 전문기자로 오마이뉴스에도 오래 활동하셨고 또 오마이뉴스 정치팀장, 사회팀장 등 거치시면서 굉장히 사실은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전문가 중에 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전문가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저기 황광열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책 내용과 함께 최근에 어떤 그 관련된 그 남북미 정세에 관련돼서 좀 그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요. 끝나고 나서 저자 사인회 그리고 그다음에 함께 그 포토타임도 가질 예정이니까 다들 그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황광열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 특히 저 뒤에 호준 형이 있으니까 더 뭐가 좀 어색한데, 여러분들을 안 보고 카메라를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거창한 제목은 이 김준수 사장이 뽑았는데 너무너무 어마한 얘기인데, 제가 페북에다 쓴 것처럼 그냥 책 얘기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 얘기를 가능하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술자리 하고, 그래야 지난번에 갔을 때는 막차를 놓쳐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 자, 예.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이제 써 있는데,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라면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여기 다른 선배들은 아실 텐데 89년도에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바로 그 학내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정 입학하고 등록금 문제 가지고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가 이제 휴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4월 초부터 개교 기념일이 5월 5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휴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빈둥빈둥거리는데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김일성 강좌를 만든다. 근데 이 양반이 서대숙 교수라고 지금 생존해 계세요. 근데 원래 이분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북에서 혼자 거의 내려온 사람이어서 이른바 하우스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하면서 살다가 그 미군들한테 이제 잘 보이고 관계가 좋아서 미국 가서 그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시에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인 상태였는데, 뭐 교환 교수나 이런 형태로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89년도 1학기 때 김일성 강좌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기사가 나는 거예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일성 강좌가 개설된다. 그래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그 정치학과 강의실 찾아가서 인원 한 이 정도 안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 별로. 그래서 저 쿠사리를 먹을까 안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이제 한 수업이 지나가고 두 번째 시간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나는 왔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얼굴 쳐다보고 그냥 묵인을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버스 타고 갔나 그런데 무지하게 멀더라고요. 하여튼 서울대가 저 끝에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근데 교재가 이제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인가 뭐 이런 걸로 그 책인가 이걸 제본한 건가 이걸로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이제 89년도 했던 자료가 뭐냐면 6.25 때 미군이 이제 북한 점령했을 때 그 가져온 문서들 있잖아요. 자료들. 그걸 이제 이른바 노획 문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김일성 강자를 미국에서부터 했고 그걸 그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6.25 때 북한에서 노획한 미군이 노획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양을 미국에서 북한 자료를 노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동경에 그때 메가도가 유엔군 사령관인데 사령부가 이제 도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갖다 놨는데 근데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브루스 커밍스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와 있다가 그 자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도 그 공부를 그때부터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근데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브루스 커밍스가 그때 이렇게 박스로 돼 있으면 제목하고 무슨 자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브루스 커밍스가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다 꽂아놔야 되는데 지 보기 편한 대로 보고 막 딴 데 막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 국립문서보관소 미국에 이제 2개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국립문서보관소 하나가 그 사람들 설명하기를 축구장 3개 크기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된 자료는 독일하고 일본 거. 그리고 이제 한반도 거는 귀탱이에 있는데 정리가 아직도 현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이제 거기에 갈 자료들을 지가 보기 편한 대로 보고 여기다 원래 있던 박스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딴 박스에다가 막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료를 찾는데 막 헤맨다 이제 이런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김일성이 가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다수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양반 얘기 결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의 공유하는 얘기인데 김일성 지금 사망한 김일성 주석은 가짜가 아니다. 실제로 항일 무장 투쟁을 한 사람이다. 다만 북한에서 북한 교과서 얘기하거나 북한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대단히 과장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를 쳐부시고 해방을 가져왔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뭐 1927년에 저 안도현에서 그냥 뭐 티읕티읕 그래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15살 때 만들어서 그때부터 항일 운동을 주도했다.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과장돼 있지만 김일성 자체는 가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후에 학교가 이제 정상화돼가지고 수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들어가고 학내에 그런 뭐 이념투쟁 이런 거에 이제 노출됐을 때 저는 제가 이제 사회학과라 그런 별로 고민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이런 뿌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내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끌려가지 않는. 근데 제가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2008년, 9년부터 이 북한 취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북한 대학원을 다니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게 결국 이때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북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많이 이제 일반화돼 있고 많이 알려지긴 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서대숙 선생이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정식 교수하고, 그러니까 로버트 스칼라피노, 그 양반은 이제 미국 교수인데 돌아가셨고 죽었고, 그 제자가 이정식 교수라고, 이 양반도 살아있어요. 궤적이 그 이정식 교수가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우스보이로 해서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스칼라피노 제자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양반 두 사람이 쓴 게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한홍구 선생이 번역한 이따만한 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초기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수립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기본 자료입니다. 기본 자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뭐 이 뒤에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또는 러시아가 한반 국경지대에서 한인사회당이라든가 뭐 이르쿠츠파니, 상해파니 뭐 이런 것들 그 관련돼서 뒤에 나오는 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이 양반하고 스칼라피노하고 이정식 교수가 쓴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냉전 끝나고 소련 무너지면서 소련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나온 자료들, 이게 사실상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김일성까지 오게 된 뿌리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책이나 그 책 보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오늘 말을 여는 걸로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책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게 그나마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흐리니까 약간 북한 사람 느낌도 나고 좀 그렇죠. 리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뭐 여기서 그냥 앉아서 이거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올 거예요. 지금 통전부,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장 또는 실장으로 나오거나 또는 무슨 참사 이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중앙부처의 한 국장, 실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왜 이렇게 했냐면, 북한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정세현 장관이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닙니까? 근데 4월 27일 날,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하기 전에 계속 언론 노출을 되면서 어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지금 저러는 거는, 저렇게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방을 통해서 미국 등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근데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확 일어나는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상회담 끝나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판문점에서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평양냉면 먹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거기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정 장관한테 하는 얘기가, 종잣돈이라는 표현은 약간 거슬리기는 한데, 뭐, 내용적으로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는 말씀이니까 계속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북한의 속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뤘어요. 북한이 국내 언론, 그러니까 남한 언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봐요. 밑줄 쳐가면서 봅니다. 그걸 아주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이런저런 데서 만나면 그걸 아주 여러 번 확인하게 돼요. 김대중 대통령 사망 때, 그때도 정세현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정세현 장관이 북한도 도리상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의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이 이 김대중 대통령 장래에 조문하러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장관님, 올 거다라고 하지 말고 와야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큰 상nas을 때 방문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그랬더니 정 장관도 그러자고. 그래서 제목이
DJ 장래에 북한은 와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라든가 김양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리 의원도 그때 막내로 수행원 중에 한 명으로 그때 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정 장관한테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올 건데 굳이 뭘 그렇게 와야 된다고까지 하셨냐고. 그래서 저보고 제목을 잘 뽑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거의 그래서 국내 남한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회담 나올 때 대응 전략을 짠다. 이런 게 이제 정설처럼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세하게 본다. 이건 약간 이제 삼천포로 좀 빠진 얘기인데 종답존이 필요하다. 냉정하게 다 빼놓고 나서 보면 저는 이게 북한이 지금 모습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해가 되죠? 6월 10일 날 70년 만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저희 후배들이 하도 지네들끼리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가겠다 말을 못해가지고 저는 못 가고 막 싸우더라고 막 서로 영어를 잘한다고 평소에는 뭐 좀 번역해갖고 오라 그러면은 그만 실력이 안 된다는 애들이 갑자기 자기는 방송을 다 알아듣는다느니 막 그래서 실제 해보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걔네들 후배들 갔어요. 저는 여기서 저 광화문에서 그 시다발이 다 하고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일 엄청 시키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비교해보면 6.12하고 그 앞전 거하고 이 합의문의 틀이 달라요. 책을 읽으신 분들인가? 고개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북한하고 미국 간의 핵 문제에 대한 합의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뽑으면 94년에 1차 핵위기 때 이게 YS 때죠. 그때서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제대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북한을 폭격하려고 그랬었다니. 군대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종결한 게 제네바에서 합의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문을. 약간 길어서 여기다가 안 실었는데 맨 앞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그때는 뭐 지어준다 이런 거예요. 경수로 지어준다 뭐 이런 게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협력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사급의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2002년 9.19 공동성명 6.12 이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거였어요. 내용적으로 이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육자가 했고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다 이런 게 이제 평가했어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서 남한에서 최고 전문가 권위자는 송민순 장관이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이때 차관보로 육자회담 수석대표로 가서 이 양반이 이거 했어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양반이 좀 밀려요. 이게 새거 신상품이기도 하고 이게 북한하고 미국이 1대1로 정상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밀렸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비핵화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수구 경제 지원 이 순서대로 딱 돼 있어요. 근데 거의 이게 기본 틀입니다. 합의문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핵 문제는 그냥 핵만이 아니고 그래서 북핵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로 봐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정도까지 시각이 이제 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그것까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이게. 근데 6.12에서 이게 바뀝니다.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화 구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맨 끝에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을 어쩌고저쩌고를 확인한다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걸 넘어서 그 다음에 경제협력이나 북미 수교를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간다. 이게 이전 구조였어요. 근데 6.12부터는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그 동력으로 평화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핵 문제를 풀겠다.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이 바뀐 거다. 그래서 이 합의문이 이전 합의문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보면 쌍계, 이전까지는 6.12 전까지는 쌍계예요.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한다.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에서 안 내세운 거예요. 근데 북한도 약간 시큰둥하고 뭐 미국은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다가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 수교 세 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겨 있는 거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계 병영에서 3개 병영이라는 거는 정세현 장관이랑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아직 사회화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웃을 거라고 저희 아내가 만든 건데 이게 미스터 선샤인에 이게 나오는 분이잖아요. 이거 얘기를 해야 이러는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나?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쌍계 병영, 3개 병영 그 앞에 이전 거하고 다르게 이 틀이 바뀌었다. 이걸 이해했을까? 라는 의문을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다 이해하고 지금 트럼프가 그거를 합의를 했을까? 아닌 것 같죠. 지금의 문제가 지금 북한하고 미국 간에 지금 사실 뻐그럭거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했을까? 이해 안 했을 것 같죠? 이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맨날 이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거를 이런 문구로 이런 제목의 기사는 엄청나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게 이제 CVID. 미국이 2003년에 리비아 때부터 꺼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노무현 때 한참 유행했던 미국의 네오콘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리비아에 딱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CVID는. 그러니까 CVID는 리비아 외에는 적용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CVID를 딱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기 전날 오후까지도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최종 목표는 이거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이런 논리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니까 CVID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컴플리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에요.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지랄 같은 말인데 못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장해 줘야 된다. 뭐를? 북한의 안전을, 뭐 체제라든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CVIG. 근데 언론의 문제가 아주 길게 그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딱 나와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몰라서 무식하고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알아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CVIG가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CVIG는.
미국에서 북한의 CVID에 대해서 그럼 CVID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CVID를 요구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려면 그에 상응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 내의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CVID에서 따와서 변용을 시킨 거예요. 언론에서 조금만 더 보시면 아실 텐데, 조성렬이라고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박사라든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CVID에 대해서 CVIG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미국이. 근데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 안 하는데 남한 내의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구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까지도 CVID와 CVIG의 구도로 설명을 했었어요.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할 거냐고 해줄 것이냐, 이런 걸로 했어요. 근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혀 이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새로운 관계부터 나왔어요. 새로운 관계,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이렇게 됐어요. 아까 이게 CVIG의 여론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CVID 얘기 안 해요, 잘. 6.12 다음에는. 이겁니다, 이거.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그래서 약칭으로 FFVD라고 나옵니다. 이제 CVID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리버시블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그래서 왜 CVID가 안 들어갔느냐. 6.12 정상성명에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당한 거다 라고 한 게 이런 근거에서 이제 나온 거죠. CVID가 결국 6.12 선언문에는 안 들어갔다. 그 전날까지도 폼페이오가 미국의 최종 목표는 CVID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해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 리버시블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왜 지금은 이 리버시블, 불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인 건 얘기 안 하고 이걸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미국은 왜 CVID를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가? 북한에 설득이 먹혔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전국이냐? 우리가 패전국이냐?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핵 관련 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 핵기술. 이거는 다 핵물질, 핵시설,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는 유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핵기술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어디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핵 관련된 사람이 최소 5,000명은 넘지 않겠습니까? 핵 관련된다는 건 핵, 그 다음에 ICBM 관련된 사람들, 그냥 말로 5,000명이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 잡는 거 하는 15,0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해외로 내보내든가 막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럼 가족까지 하면 한 5, 6만 명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우리가 패전국이냐? 우리가 니네한테 옛날에 진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니네는 불가역적으로 우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 뭐냐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보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어떠한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도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북한을 용인해 준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 CVID 대 CVIG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에 이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놨는데 불가역적이라는 거는 사실 한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정해놓은 게 그대로 쭉 언제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권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정권 바뀌면 바뀌어버리는데, 북한은 정권이 잘 안 바뀌지만 최고 지도자가 죽어야 정권이 바뀌지만 그 가운데에서라도 조금씩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불가역적이면은 어떤 짓을 해도 보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라고 분석을 합니다.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9.19 공동성명에도 그러니까 컴플리트하고 베리파이어블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한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2003년, 2004년, 2005년에 리비아 문제를 모델로 해가지고 리비아 사태를 모델로 해서 CVID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서 네오콘이 전성기였던 때이기 때문에 아들 부시 때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 CVID를 관철시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미국이 노력했을 때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못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검증 가능한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후에도 핵 문제가 나올 때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CVID하고 이게 이런 FFVD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CVID라고 해서 정립돼서 론처럼 되니까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꾸고 나오는데 베리파이어블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계속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거는 사찰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무시설에 대해 사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 그리고 강제 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사찰단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때 얘기는 특별 사찰까지 포함한 얘기였어요. 특별 사찰까지. 그래서 사찰, 검증 가능하다는 거는 사찰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들어가서 사찰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책 얘기입니다. 책 얘기. 제가 취재하면서 이런 얘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작은어머니가 평안북도 박천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우리 땅 문서를 가지고 월남했는데 이거 통일되거나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으면 너도 좀 주마, 돈을 좀 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와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 통일비서관, 여기서 통일비서관은 정세현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비서관,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TF를 만드는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왜 TF를 만들었냐면 독일 통일되고 막 이러니까 북한 곧 붕괴할 거라고 YS는 머릿속에 딱 생각한 사람이니까 북한 붕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TF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주제가 나왔었대요. 근데 이 YS 청와대 TF가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소득 정부가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다. 첫 번째는 화폐 통합. 얘기는 한 9학번 분들 이상은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동독하고 소독이 그때 1대1로 화폐 통합을 해버렸어요. 근데 최소한
명목화폐가 4대1 정도 차이 나는 이상이었는데 1대1로 통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독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서독 사람들이 경제력 있는 서독 사람들이 이제 동독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독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서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독 땅 문서 권한 소유권을 인정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땅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품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뭘로 나타났냐면 이 두 가지 잘못이 뭘로 나타났냐면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통일 이후에 한 20년 정도 동안 그걸 치유하느라고 뭐 휘청휘청 거렸다. 그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 계산식을 우리한테 이제 나오는 거죠. 독일 봐라. 독일같이 세계 3위, 4위 경제 대국도 동독이 그때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꽤 잘 산다고 한 나라였는데 거기 먹여 살리다가 20년 동안 저 개고생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지금 통일 비용 계산하면 무조건 막 2, 3조 원 전, 2천조, 3천조 원씩 나옵니다. 독일 모델로 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TF의 결론은 소유권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 땅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거 굉장히 연세 있는 분들,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들어요. 우리 작은어머니는 지금 미국 가서 하시는데, 우리 사촌 형한테, 그 아들한테 들으면 지금도 이 얘기를 하신대요. 어떤 사람은 또 평양의 인민대학습당, 거기 제일 한복판일 거 아닙니까? 그 왼쪽 기탱이가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뭔 증거가 있나? 있대요. 정 장관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대요. 그 인민대학습당 왼쪽 기탱이가 원래 그 우리 집 자리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오늘 이제 정의용 실장, 안보실장 이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문일답도 하고 그랬는데, 희배 씨는 느낌이 딱 어때요? 그거 봤을 때. 그냥 쉽게 좀, 잘 된 것 같다.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좀 까리하다. 뭐 이런 거. 그럼 뭐 크게 나아진 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2차 때 했을 때 거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은 동환 씨는? 저는 뭐 지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책에서 했듯이 지금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이게 그냥 평탄하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지금 밑으로 잠깐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이 오늘까지도 예. 그 방북 특사단이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발표한 오늘까지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예. 저도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이번 특사단이 이제 간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차 남북 정상에 대한 회담에 대한 거를 뭐 날짜 정하고 의제 정하고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못 갔잖아요. 가기로 했다가. 그러면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북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걸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역할이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예상한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은 좀 쉬운 얘기다. 원래 합의도 돼 있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부처가 지금 막 제각기 발표를 안 하고 있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뭐 산림청 뭐 어디 뭐 엄청나게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대덕에 있는 그 연구원들 있잖아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연구원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잘 안 하더라고 무슨 지질자원연구원 아니 남한에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데서도 막 준비를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들 하고 있어요. 대통령 방침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남한만 아니고 이제 돌파구로 찾아야 된다는 거는 다 공이 다 생각하는 거니까 다 이제 북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은 좀 쉽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핵 문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절한 바에 따르면 삼천 남북정상회담,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삼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의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별 얘기 없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뭔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를 이 말에서 나옵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지금 얘기 나오는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있지 않습니까? 핵 무기라든가 핵 물질이라든가 핵 시설을 북한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주고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조치를 남북한이 만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폼페이오의 방북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애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말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미국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죠.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꼭 얘기를 하죠. 근데 뭔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를 국제사회가 별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근데 그 관련돼서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좋은 내용이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끈을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 연결의 고리 끈들은 계속 확보하고 이거를 연결시켜준 건 맞지만 특사단이 가기 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반발자국이라도 나간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처음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시점을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시점을 얘기했어요. 트럼프 임기 내에, 첫 임기 내, 2020년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첫 임기 내에. 그런데 트럼프 첫 임기 2020년은 북한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종결되는 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젊기도 해서 그랬지만 북한을 어마어마하게 현지 시찰을 다니는데 남한 기자들도 원산의 갈마 비행장 원산의 그 관광 특구를 가보니까
관광 특구에 대한 이 프랜카드들이나 이 판넬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이 선전 광고 문구들은. 근데 먼지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할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북한이 원산에다가 엄청나게 뭔가를 투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 교포들, 지금 전 세계에서 남한 사람들 빼고 북한에 거의 다 가잖아요. 미국도 허락받으면 가잖아요. 요새는 좀 풀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북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원산까지 가거든. 원산 상황을 좀 보고 전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저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원산에 김정은이 여러 번 갔는데 이게 막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평양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 과학적 거리라든가 뭐 이런 데는 눈이 막 삐까번쩍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산은 요란하긴 한데 진도가 못 나간다는 거죠. 북한이 25개 경제특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말은, 현재는. 근데 진도가 나간 데가 아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보다 한 5, 6년 전보다 북한 경제가 좋아진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진척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냥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전까지 이 대북 특사단이 가기 전까지 상황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느냐면 결정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취한 선제적 조치들에 이거는 뭐냐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해서 이제 못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창리의 ICBM 발사시설도 사실상 지금 불능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군 유해 50몇 군가 돌려줬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핵 경제 병진 노선 없애고 사회주의 경제에 총력 집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북한이 강조하는 동시동작입니다. 동시행동. 이루어진다면 비핵화에 의한 보다 적극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하고 특사단이 가기 전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던 것에서 이 변화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이제 지금은 워싱턴이 새벽이니까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깨나가지고 트럼프는 눈 뜨자마자 이제 폭스뉴스랑 쫙 본 다음에 트위터 날리는 게 기본 하루 일과의 시작이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올릴 가능성이 높죠. 뭐라고 올릴지 궁금한데 뭐 세게 나올까 싶은데 별로 뭐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이 뭘 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그거를 여기 이제 칸이 부족해서 안 썼는데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내 판단이 옳은 것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여건.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저는 그 여건은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뭘 해라 지금 나는 많이 했으니까 니네도 뭘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조치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여건은 종전선언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북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이 특사단들은 아마 뭐 얘기도 나눠보고 뭐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북한이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북한 내부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역량을 투여해가지고 핵하고 미사일 개발에 투여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민족의 보검이라고 했고 그래서 핵 강국이 됐고 전략 국가가 됐는데 이걸 내려놔야 된다. 왜? 아니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왜? 한국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 종전선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북한 내부 논리로.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종전선언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대한 대체물은 종전선언이 아니고 평화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한 거니까 사인으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종전선언은 일종의 선언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평화협정은 대단히 복잡할 거예요. NLL 문제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다 논의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단계 가면 진짜로 유엔 사령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 그 프로세스, 시나리오의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북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설득의 문제. 아무리 대장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도 그냥 내리꽂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데올로기로 70년, 50년 전쟁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그걸 지주로 이데올로기 이념의 지주로 해서 지금까지 지탱해온 사회잖아요. 그걸 설득하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북한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까지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핵 리스트의 60%,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의 60%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제출한다? 그런 장사를 하는 돌대가리는 없죠. 어차피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미국을 뭘로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제가 어렵게 보는 거는 지난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그걸 취재를 하면서 이 CVI라는 게 구도를 완전히 잘못 보고 이게 했구나라고 그런 아까 제가 후회를 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새 언론에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씁니다. 뭐하고 뭐를 바꿔야 되냐면은 미국의 종전선언하고 북한의 핵신고,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그 리스트하고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거는 100% 다,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거보다 나눠서 한 60%면은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낮아져가지고 이걸 언제 제출하겠다고, 미국에 제출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된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문정인 교수가 했던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0개든 60개든 그냥 약속만 하면 되든 뭐냐면 핵신고라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특파원들도 한계가 있을 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핵신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핵신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CVI는 한국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놈이 핵신고라는 말을 만들어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 물건을 살 때 여기 서점이니까 책을 다 보고 안 사면 고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자동차나 이런 거는 딱 보고 외관 보고 한번 타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 상품 가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책은 빨리 보는 사람들은 앞에서 막 본다면 나 안 사. 이러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도 씌우고 양심에 맡기기도 하고 그런 건데 핵신고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 60%든 100개 중에 60개를 신고를 냈어요. 미국이 이걸로 안 돼. 다 보고 나서 이걸로 부족해. 그거 안 돼. 그거 니네 감춰놓은 것 같아. 니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이거밖에 없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구도가, 논의의 구도가 핵신고대 이렇게 가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그걸로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핵신고하고 북한의 핵신고하고 미국의 종전선언을 이렇게 맞바꾸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9월 20일 날까지 하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풀어내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구도는 폼페이오가 가가지고 8월 말인가에 가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온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서 실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폼페이오 통해서 나오고 한 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도로 확 빼자. 그걸 위해서 그 앞에 그 개성 내에다 남북연락사무소도 지금 만들겠다고 이런 구도였는데 일단 이 구도는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비핵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더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미가 다시 만나게 해서 진도를 나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꼬였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남 일꾼이든지 대미 일꾼이든지 24시간 계속 공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 공동성명, 6.12 공동성명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이 문구의 뜻이 뭐고 이거 다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했어요. 특히나 트럼프는 그렇게 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핵심만 보고받는 사람입니다, 핵심만.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오바마 때부터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할 때,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와서 깨버렸지만 자료만 10만 페이지가 넘는데요. 미국하고 핵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하고 합의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10만 페이지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될 거예요. 이 6.12 정상회담 갑자기 잡히면서 그만한 논의를 미국이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네 그 당시에 국무부에서 딸리니까 필리핀 대사가 있던 성김, 이 사람 데려와서 투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한 준비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래서 그 머리가 무지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가 무지하게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파는데도 약간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 40분 때 그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하는 걸 아주 유심히 봤는데 책에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말씀드렸고 뭐 그냥 편하게 그 모기라는 게 거짓말쟁이들의 그 수사라고 표현한다면 근데 그
어쨌든 뭔가 더 얻으려면 그 결론적으로 둘 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뉴딜리 정상회담까지 했으면 어쨌든 미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것이 있고 북한 중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무엇인지 뭐 이렇게 뭐 비핵화의 평화 협상이다 얘기했는데 평화 공동에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수사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믿지 못하는 애들끼리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뭐 이 정량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성적인 게 아니라 계량 가능한 뭔가 이런 그것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뭐 60% 70% 뭐 리스트 뭔가 이게 나오는 거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과연 없었는가 아니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어떤 분석이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사적인 거만 메꿔서 있고 예를 들면 종전협상이 지금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고 북한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북한한테 종전협상 종전 선언 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란하고도 해놓고선 깨는 게 지들 걔네들이고 뭐 비비하고도 다 깨는 게 일인데 걔네들 어느 시당 뭘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북한한테 뭘 얻을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북한에서는 미국에다가 뭐랄까 이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들이라고 보면 뭐랄까 그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감추신 거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미국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미국이 제대로 요청 못하니까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우리 그냥 이렇게 그 평화 관련돼야 되니까 둘이 만나게끔 해준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이상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북미 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순진하든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내 질문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협상 자세가 안 돼 있는 애들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럼 전문가에서 그 분석하는 사람 입장이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분석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지? 제 생각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질문 이해가 좀 그런가요? 사람한테 믿을 수 없고 김정도 믿을 수 없고 누가 공부하시는 사람 공무원이만 어떻게 정리하는 거라니까 이 프로세스 협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제 10점짜리 20점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단계로 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상이 가는 단계로 보자면 그 단계는 그 계량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몇 단계 있는지 자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계량 지표할 수 있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만큼 저 정도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가진 나라가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해갖고 나온 사례가 없어요. 이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란보다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낫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핵단추 누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날아갈지는 좀 미지수지만, 그래서 이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상대적으로 안 통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석유 막히니까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북한은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돼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좀 쉬울 겁니다. 이거에 달라요, 이게.
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그 미국이 북한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북한 핵 그냥 없애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그냥 공존하는 게 존재하는 거? 그렇죠.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거,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걸, 미국의 비적대적이면서, 친중국이 아닌 존재. 이런 거죠. 중국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중국은 그렇죠. 또 정반대로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이 그렇죠. 원래 풀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트럼프가 영악한 자가 뻑하면 중국 물건으로 썼잖아요. 폼페이오 안 들여보낸 이유도 중국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무역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나온다고 했을 때, 아, 이것도 개피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를 딱 그 고리로 이용해 먹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미국은 니네가 북한 다 저렇게 망쳐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가 안 돼요. 그래, 우리 민족끼리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민족끼리가 어려워요. 워낙에 큰 나라가 배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나. 글쎄요. 중전협정 당사자가 일단 중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에 입각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언급은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밀물성이 있을 것이고 부침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걸러갈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언급이 돼 있는 부분에 보면 남남 갈등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엄청난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보수적이고 우리 극단에 있었던 수구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분단 체제에서 이익을 추구했었던 어떤 그 재벌들의 어떤 군사 쪽도 당연히 연결이 될 것 같고 미국에.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역시 우리도 여기서 보면 저기 주상등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 만들어내도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봉합해낼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잘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좀 난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자체로 가야 될 텐데 지금 보면 트럼프 자체가 재선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힘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의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자가요. 근데 여기서 내 책에서 저기 그 통일부 장관 하셨던 이제 정세균 교수도 정세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노력을 해야 한다지 그죠? 정말로 근데 그것이 정말 난망할 수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렸네. 뭐라고 지금 변함없는 신뢰. 김정은의 감사. 함께 해내겠다.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잠이 그게 오늘 지금 한 거야? 잠이죠. 근데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있지 않나. 사실은 희망을 담은 얘기라는 거가 맞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흐름은 어차피 바꿀 수 없다. 이건데 정말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연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얘기부터 하면 아주 루틴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반응인 것 같아요. 김정은도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고 그랬고, 그게 적어도 대장들이 직접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직 훼손할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저렇게 얘기하고 김정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히베시 얘기한 거는 사실 뭐 대단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 책에서는 이 책을 한참 쓸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솔직히. 그리고 희망을 담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근데 이제 이만큼 온 게 대단히 놀랍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을 때, 상황 안 좋을 때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럼 진짜 반북 여론이 대단히 심합니다. 근데 상황이 좋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지도자가 아주 그 부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간다. 이러면 여론이 바뀝니다, 또. 근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럼 여론에도 나타납니다. 그 힘으로 또 갑니다. 이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워싱턴 여론은 서울에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어떤 여론 기사들을 너무 얄팍하게 써가지고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등등의 언론사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기자들한테 기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 얘기 듣고 기사를 써가지고 그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에 실리면 국내 언론에서는 해외 유력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다고 해서 기사가 나와요. 거의 고정 패턴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옵니다. 근데 이 동안에 워싱턴 갔다가, 서울에서 시작한 게 워싱턴 갔다가 이 동안에 이만한 게, 이따만한 게 돼갖고 오죠. 이게 너무 많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깊숙이 안 보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면은 미국의 무슨 전문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무슨 남아무개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황광열 기자를 우리가 1월에 한번 와서 1월에 아마 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서 잠이 안 온다, 본인 표현으로. 그때 한참 제일 뭐 서로 아시안 게임 끝나고 전쟁 났을 때 말씀하셨죠. 잠이 안 온다가 아니라 끝나고 문제다.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거였겠지. 불안하다고 그랬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실제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도 변한 건 변한 건데,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몰랐던 북한의 전략적 스탠스의 변화. 그게 크죠. 미국은 별 변한 게 없는데. 그거를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라고 하면은 그 출발점을 어디서 잡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가장 큰 동의는 북한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했으니까 그 영향도 있어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 압록강, 두만강 1334km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꽤 많이 막았으니까. 그거는 근데 오늘도 어디 기사가 났던데 100만 명, 군인 100만을 풀지 않으면 못 막을 거다. 거기 북중적 경지대 가면 딱 압니다. 못 막아요, 그거는. 100만 명을 막 이렇게 양팔 벌려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는 한은 막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큰 거는 막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종석 장관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에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했어요.
2010년하고 2011년 동안에 중국을 6번인가를 갑니다. 2년 사이에. 그때 이제 뇌졸중 맞아가지고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화면 보면은 오른팔에 힘이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다른 바 했잖아요. 이게. 원래 외국에 잘 안 다니는 바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거의 김정일은 많이 안 나갔죠. 아예 젊었을 때는 많이 나갔어요. 후계자 시절에. 근데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안 나갔어요. 거의 나간 게 없어요. 근데 2011년 12월에 죽었나? 2012년 12월에 죽었나?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에 6번인가 중국을 갑니다.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팔 한쪽에다가 주머니에 꽂고, 그러면서 기차 타고 어떤 때는 한 5,000km를 중국을 돌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중국의 행보도 재밌는 게, 핵실험 해가지고 막 여론이 안 좋고 이런 때인데도 그때 원자바오 총리인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그러니까 무슨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거래요. 굉장히 많은 거를. 근데 그래서 그때 기사 보면 김정일이 개방 쪽으로 가는 건가?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종석 장관의 추정인데, 그 노선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젊은 지도자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 권력 장악 수단으로 핵하고 이쪽에 몰빵을 했던 거다. 그러면서 통제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군부에 대한 그 숙청, 이걸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요새만 보니까 그게 숙청이 어마어마한 걸로 나오는데, 그 전에 김정일 집권 초나 김일성 때에 비하면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 군대 규모가 커진 거랑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제로 60년대 이런 때 그 숙청한 게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군을 완전히 자기 손에 넣는 거죠. 그리고 핵 개발하는 사람들을 핵심 코어로 또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숙청하고 고모부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경제특구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그 다음에 포전 담당제, 이건 중국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 온 겁니다. 이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식량 증산하고, 기업에다가 자율 책임제해서 스스로 자재를 조달하고 남는 것 자기네가 처분할 수 있게 만들고, 포전 담당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마당, 시장 이런 거 활성화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우리는 남한은 그걸 신경 안 쓰는 동안에 북 나름대로는 꾸준히 그걸 해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팍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전부의 리현 실장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꽤 속내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이 오시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영상을 제대로 지금 찍어서 이제 올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그 강의를 굉장히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께 방금 전화도 계속 왔는데 책을 꼭 사시겠다고 이런 분들 우리가 여기 평방에서 여덟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시간을 지금 책을 30권 받아왔는데 최대한 다 팔려고 지금 노력할 테니까, 오늘 어쨌든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황광열 저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드리면서